다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대표 강사 김민아입니다. 이제 사회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사회시험 대비를 위해서 5급 적중 특강으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3월 시험은 어떻게 시험이 나왔고 그럼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사회시험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같이 한번 연구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괜찮았어요. 제가 시험을 보고 와서 저희 반 이제 학생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꼭 3월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좀 너무 아쉽네요. 하지만 우리가 잘 준비해서 4월 시험도 열심히 잘 봅시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3월 시험이 꽤 괜찮았습니다. 왜 꽤 괜찮았냐면 우선 듣기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제가 중상이라고 체크는 했지만 거의 대부분 중간 정도로 들리는 그대로 정답인 애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간간히 추론형 문제라든지 아니면 보기에 뭐 2개 이상 출제가 되어서 어느 것을 고를까요?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간간히 나오긴 했지만 그 수량이 굉장히 적었고요. 그냥 들리는 그대로 정답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중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도 정말 괜찮았는데요. 독해는 1, 2, 3 부분 이렇게 3개의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파트가 가장 어려우세요? 네, 뭔가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가 저에게 띠리띠리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독해 일부분이 가장 어렵죠? 맞습니다. 이번 시험도 독해 일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웠고요. 그렇다고 막 너무 어려워 여기까지 간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어려웠고 이 부분 3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령만 아신다면 여기 정답이 있네 라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마지막 쓰기 같은 경우에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어법 구조라든지 이런 건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특히나 99번 문제가 최근에 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요. 뭐 에너지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하강하다 떨어뜨리다 이렇게 좀 고급 난이도의 어휘가 나와서 예전에 시험을 참가했던 친구들은 한 글자도 못 썼다 이런 친구도 좀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무지개, 그 다음에 4급 단어 찌동, 감격하다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접할 수 있고 난이도가 낮은 그런 단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감 있게 잘 쓰고 나오는 그런 쓰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중간 정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4월달 시험을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4월달 시험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듣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 유형은 바로 들리는 대로 정답인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소리적인 면에서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 밖에도 추론형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선택장애 2개 이상 들리는 것들 그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요령들을 좀 익히고 가신다면 그렇게 출제량이 많지는 않지만 요령을 알고 가고 모르고 가고의 차이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익히고 가신다면 정답을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어서 그런 강의들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독해 1, 2, 3에서 제가 아까 2부분, 3부분이 굉장히 쉬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오늘은 특히 독해 3부분 선생님은 정말 너무 쉬웠거든요. 왜냐하면 푸는 방법을 아니까.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그 비법을 여러분에게 전수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뭐 어법 구조들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정말 학생들이 단어를 몰라서 얘를 어디에 놓지?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몇 가지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듣기 1, 2부분, 특히 대화형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듣기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소리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소리 출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들리는 그대로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슈 하나 들려서 아니면 루즈 이렇게 이음절, 이름절, 이음절 이렇게 정말 그냥 단순하게 단어 하나 들려주고 정답 이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출제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평상시에 읽기 공부를 소리에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 다음 시험 전에 반드시 단어장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학원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나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나 이제 종합서 하나 정도는 지금 보고 계실 테고 그 안쪽에 우리 그 5급 단어 1300개의 단어장이 항상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이것들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이 시험 공부를 시작할 때 공부하는 거냐? 아니면 마무리할 때 보는 거냐인데 선생님
선생님들마다의 추천이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본다면 너무 재미없어서 우리 왜 영어 단어장 봐도 A만 새까맣잖아요. 안 넘겨보고. 중국어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에게 시험장 가기 1, 2주 전차부터 그때부터 보면서 혹시 내가 아직 못 알아보는 한자가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내가 읽지 못하는 한자가 있지 않은지 그때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추천은 이때 한번 시험 보기 1, 2주 전에 쭉 읽으시면서 모르는 소리 없이 시험장 가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출제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추론형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추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어떤 단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관련 어휘를 줍니다. 관련 어휘를 준 다음에 여러분한테 한번 맞춰봐, 추론해봐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범위가 엄청나게 뭐 과학, 역사, 사회 막 이런 식으로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건 아니고요. 보통은 장소나 인물에 대한 추론을 가장 많이 물어봐요. 장소에 대한 특징을 막 얘기한 다음에 여긴 어디냐, 인물에 대한 특징을 막 얘기한 다음에 누구냐, 이런 식으로 장소나 인물에 대한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요. 특징이 있다면 딱 보기를 봤을 때 4급 단어가 여기저기 많이 섞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박물관? 해양관, 아쿠아리움? 이거 4급 단어인데 이 문제 되게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관련 어휘들을 잘 들은다. 왜냐면 한 번도 보호관이라든지 하양관이라고 들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혹시 이 장소가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잘 정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보기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경우인데요. 보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본문 속에서도 다 들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들려주고 저것도 들려주고. 그렇다 보니까 난이도가 가장 높고 보기에 2개 이상 들리게 되는 이런 이제 출제 유형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답을 고를까요? 들을 때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 위에 있는 소리나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제를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듣는 도중에 똑같은 이 소리가 나와서 정답, 얘가 관련 어휘니까 얘가 정답, 이렇게 문제를 듣지 않고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기 중에 여러 가지가 들리는 경우에는 남자의 의견은 무엇이냐, 아니면 여자의 의견은 무엇이냐, 아니면 그들이 원래 계획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들어야지, 그래야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메모는 필수이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끝까지 듣는 그런 연습을, 그리고 그래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포인트들이 있다,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빨리 문제를 맛보고 싶으시죠? 이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또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들리는 대로 정답이 문제들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들리는 대로 그 단어가 정답인 그런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你怎么一直打喷嚏? 너 어째서 계속해서 打喷嚏 하면 재채기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재채기하고 있니? 感冒了吗? 감기에 걸렸어? 그랬더니 B가 没有, 아니야. 우리 灰尘有点多. 灰尘은 바로 먼지죠. 방 안에 먼지가 조금 많아서 그래. 내가 对灰尘过敏, 이 먼지에 过敏은 알러지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먼지 알러지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럼 이걸 독해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단어가 어렵다, 재채기하다라든지 먼지라든지 아니면은 맨 끝에 있는 알러지, 그래서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듣기에서 소리 일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본문에서 打喷嚏 들려줬어요. 그래서 보기에 뭐가 있냐면 打喷嚏了 재채기했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그대로 의심하지 말고 정답, 이렇게 고르는 문제인 것입니다. 혹시 이 문제를 틀렸다면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시험에 참가했다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 시험을 참가했다면 맞췄을까? 틀렸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셔야 되잖아요. 왜 틀렸을까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打喷嚏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들려줘도, 사실 100번 들려줘도 답을 못 찾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소리에 대한 준비를 아직 못 하셨다면 여러 번 읽으시면서 소리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你怎么还在吃? 너 어째서 아직도 먹고 있니? 吃多了消化不良. 야,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더니 吃完这块, 이 조각만 다 먹으면 我就不吃了. 더 이상 안 먹을게요 라고 합니다. 다음, 这点心实在是太好吃了. 이 点心 하면은 간식이나 스낵, 뭐 아니면 먹을거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 간식이 实在是 진짜로 太好吃了. 너무너무 맛있네요 인데요. 역시 눈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좀 어렵네 라고 하는 포인트
포인트는 消化不良이라든지 아니면 实在是라든지 이런 포인트가 여러분 눈에는 어렵게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듣기에서 들리는 대로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속에 点心이 들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难道在吃什么? 뭐 먹고 있어요? 네, 点心 먹고 있어요. 그래서 들리는 대로 정답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걸 보시면 헐 정말 이렇게 못 믿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절대로 시험 문제 포인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이번 시험에는 60%, 70%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쉬웠다고 한 거예요. 들리는 대로 정답. 그렇다면 내가 왜 틀리는 거죠? 네, 못 읽어서, 못 들어서. 그러니까 단어장을 반드시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갖고 계시는 자료들 속에 기출문제의 병음을 여러 번 읽고 소리 준비를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 이런 것만 나오는 거냐? 아니죠. 어려운 문제 유형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보기 중에 여러 가지가 들리는 문제. 자, 함께 보시면 这次国庆节你要去沙漠旅游吧? 너 이번에 국경절에 뭐 하러 갑니다? 사막에 여행하러 갈 거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보기에 뭐가 있냐면 去沙漠旅游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걸 들은 다음에 얘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B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还没决定呢.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我太太又改变主意了. 우리 부인이 또 생각을 또 바꿔가지고 想回家看望父母. 좀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 좀 뵙고 싶다고 하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기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게 또 있는 거예요. 回家看望父母.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뵙는다. 이 문제는 지금 보기에 두 가지가 나오고 들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듣는 즉시 정답을 찾는 건 不可能, 불가능한 일이에요. 반드시 뭐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문제 들어보시면 难道原本打算国庆节怎么安排에서 原本이 들립니다. 原本은 原来와 마찬가지로 원래란 뜻이에요. 원래 어떨 계획이었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요 A가 얘기했었던 이 부분이죠. 사막 여행 가는 거 맞지? 이렇게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계획을 어떻게 바꿨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다면 부모님 뵈러 가기로 했다라는 B를 답으로 고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여러 가지가 나온다면 우선은 메모하셔야 돼요. 얘가 들렸어? 얘가 들렸어. 아니면 얘가 A가 한 얘기야? 얘가 B가 한 얘기야? 아니면 얘가 남자 이야기야? 얘가 여자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긴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듣고 그 다음에 관련 정답을 고르는 그런 훈련, 연습 그리고 그런 방식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번 달에 그림 장문 3월 달이죠. 3월 달 그림 장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여러분. 어떤 명절 같은데 부모님 댁에 아들과 아니면 며느리 아니면 딸과 아들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이제 부모님 댁에 찾아뵙는 이런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IBT 친구들은 이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근데 PBT 친구들은 처음에 막 음악 들려주고 띠리리리리 막 이렇게 준비 시간 있잖아요. 그때 한번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는지 혹시 파본이 있지 않은지 한번 두루룩 훑어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림을 먼저 보시고 내가 이 그림을 위해서 관련 어휘로 뭐뭐뭐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캐치한 다음에 보통 보면 듣기에 특히 보기에 여러분 관련 어휘가 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시험장 가셔서 그림 먼저 보시고 듣기 문제 푸실 때 관련 어휘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작문하실 때 그거 살짝 보시거나 기억해서 작문하는 데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추론 문제입니다. 추론 문제는 직접적으로 뭐를 딱 들려줘서가 아니고 들은 다음에 이 얘기로구나 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답을 생각해서 고르는 문제겠죠? 함께 보실게요. 你好, 안녕하세요. 我在做一个问卷调查. 이问卷调查는 바로 설문조사를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你能帮我填一下吗? 填一下. 자, 그래서 이填이 메우다, 채우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표 좀 작성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뭐라 하냐면 B가 不好意思라고 합니다. 不好意思는요, 우선은 미안해요라는 뜻입니다. 그럼 미안해요라고 했다는 것은 바로 어떤 뉘앙스입니까? 지금 문제를 보시면 女的是什么意思? 여자는 어떠한 뜻이냐라고 했거든요.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도와주세요 했는데 미안해요. 그러면 미안해요. 거절할게요. 그래서 정답이 무엇이냐면 拒绝了男的 남자를 거절했다가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감을 잘 이해하셔야지 그래야지 추론형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인물이라든지 장소에 대한 추론형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문제가 바로 인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선 문제를 보시면 男的最可能从事哪个职业 남자는 어떠한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냐라는 직업에 관한 질문이었고 보기를 딱 봐도 그냥 직업들인데 사급 단어들이 꽤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렇다면 사급 단어로 직접적으로 이거다라고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관련 내용이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들은 다음에 추론해서 답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함께 내용 보겠습니다. 下面要参观的是博物馆. 이下面은 어떤 장소적인 알을 되어 있지만 시간적인 면에서 다음으로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견학할 곳은 바로 박물관입니다. 大家在参观时 여러분 견학을 하실 때에는 请注意保持安静 해서 조용함을 유지하도록 주의해 주십시오라고 조용해 주세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겠어요, 여러분? 뭔가 사람들 이끌고 박물관에 가고 자, 다음 여기 견학합니다. 자, 조용해 주세요라는 사람은 그렇죠. 가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가이드라는 사급 단어가 정답이 됩니다. 포인트는요. 정말 이 사람이 한 말이었어요. 저희 견학갑니다. 조용해 주십시오. 이런 말들을 포인트로 해서 추론하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보기에서 쉬운 단어가 나왔다고 아싸 하면 안 되고 아, 이런 직업이나 아니면 이런 장소들과 연관되는 내용들이나 상황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은 다음에 그것을 종합해서 선택하여 고르는 그런 연습 그리고 그런 방식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듣기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독해로 갈 건데요.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독해 3부분 그런 유형에 관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사실 근데 거의 반 이상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독해 3부분은 총 5개의 유형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4개의 유형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런 유형 문제가 나온다면 저희 강의를 기억해서 빠르게 답을 찾으시는 그런 센스라든지 그런 스킬을 잘 기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왜 4개인데 제가 유형은 3개라고 했을까요? 한번 천천히 보세요. 뭔가 비슷한 아이가 있습니다. 1번하고 3번. 그렇죠. 보시면 뭔가 쭉 길게 구나 절이나 문장이 나온 다음에 맨 끝에 뭘로 끝나니까 땡땡 네, 이렇게 콜론으로 끝내게 되죠. 이런 문제는 4급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 콜론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연속, 연결이에요. 자, 그래서 콜론형 문제는요. 이 앞에 나오는 구나 절이나 문장 이런 것들이 바로 정답의 위치입니다. 함께 내용 보시면 菲菲画画是为了 여러분들이 혹시 菲菲가 지금 사람 이름이에요.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菲菲라는 사람이 画画 그림을 그린 것은 是为了 뭐뭐를 위하는 것이다 했는데 혹시 어제 菲菲하고 전화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선생님 제가 菲菲하고 연결해 봤는데 걔가 이러려고 그림 그린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도 菲菲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본문 속에서 菲菲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菲菲가 그림을 그렸다 뭐뭐를 위하여라는 이것이 정답의 위치, 힌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3번 보십시오. 看到否定的评论之后菲菲인데요. 이 否定은 부정절이다고 그다음评论은 평론인데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악평, 악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菲菲가 뭘 보게 되었냐면 부정적인 평론, 즉 악플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건데요. 혹시 우리가 또 이 菲菲가 어제 악플을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 라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菲菲가 우리에게 전화해서 나 어제 악플 보고 진짜 그 사람한테 내가 그 대대 달려다가 내가 꾹 참았잖아 라고 아무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본문 속에 분명히 菲菲는 악플을 본 다음에 어쩌쿵 저쩌쿵 했다라는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나 구절이 나오고 땡땡 이렇게 콜론이 나온다면 이것 자체가 정답의 위치다라고.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정답이 아니겠죠. 누가 문제가 정답을 갖고 있겠어요. 하지만 정답 여기 있어 라고 알려주는 키워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키워드형 문제예요. 좀 다르긴 한데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자, 문제 보시면 菲菲在社交平台上发布了什么? 菲菲는 在 어디에서? 사교 사이트, SNS라고 하시죠? SNS상에 무엇을 발표했느냐인데 역시 잘 생각해보면 이 菲菲가 SNS상에 사진을 올렸는지 글을 올렸는지 일기를 올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에 반드시 菲菲는 SNS상에 사진을 올렸다.
글을 올렸다, 일기를 올렸다. 이게 반드시 나오겠죠. 그래서 페이페이는 SNS상에 올렸다라는 이 부분, 이 포인트가 정답의 위치예요. 자, 얘는 지금 문장 구절 나오고 콜론이라서 이 앞부분이 정답의 위치였다면 두 번째 문제는 의문사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의문사. 그래서 의문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또 정답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는 문제 자체에 나 여기 정답 있어요 라고 정답 위치 알려주는 키워드가 있는 키워드형 문제입니다. 근데 4번은 좀 달라요, 여러분. 결이 확실히 다르고 알고 보면 소름 끼치는 문제예요. 함께 보세요. 根据上文 윗글을 근거로, 여러분 지금 문제가 네 번째 문제입니다. 근데 네 번째 문제가 갑자기 우리한테 뭐라고 명령하냐면 윗글을 근거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윗글을 근거로 下列哪项正确? 아래 열 중 뭐가 정확하냐? A, B, C, D 가운데 뭐가 정확하냐?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뭐? 난 이미 세 문제를 다 풀었는데. 다시 윗글을 근거로 A, B, C, D 가운데 맞는 걸 찾으라고? 굉장히 소름 끼치는 문제입니다. 제가 너무 그렇게 분위기를 이끄나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 말에 아마 이해하시고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면 다시 다 읽는다는 거는 얼마나 낭페이 시간 낭비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1번 보기를 먼저 보세요. 보기를 먼저 보시고 거기에서 얘만 가지고 있는 키워드, 본문이 아니에요. 본문 아닙니다. 보기를 먼저 보시고 얘만 갖고 있는 키워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 대조하러 가셔야 돼요. 근데 대조에도 순서가 있어요. 대조는 어떻게 하냐면 방금 풀었던 문제 아래로 대조하십니다. 아시겠죠? 이 5급하고 이제 6급하고 이런 유형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5급은 3부분, 그 다음에 6급은 4부분에서 나오는데 5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그냥 다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푼 문제 아래부터 대조하시고 혹시 지금처럼 마지막 문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라는 문제일 때 99%의 문제의 정답이 맨 아래 나와요. 근데 1%의 정답이 위에 나와요. 그래서 혹시 밑에 없다면 다시 맨 위로 가셔야 돼요. 근데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지 이게 아니고 끝에를 먼저 찬찬히 보시고 없으면 맨 위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6급도 달라요. 제가 6급도 이제 독해 4파트를 가르치는데요. 6급은 아예 거꾸로예요. 위에가 99%, 밑에가 1%. 그래서 거의 다 독해 4부분의 정답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5급은 아래 있고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4개의 유형부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菲菲画画是为了 페이페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땡땡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아까 키워드가 뭐라고요? 菲菲画画是为了이게 키워드라고요. 그럼 이제 해석이 아니고 물론 해석이 되시면 하셔도 돼요. 이제 쉬우면. 하지만 너무 어려우면 해석할 필요 없이 키워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我一个认识的人 菲菲 几年前他可能 모르겠고 为了 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다. 화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키워드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바로 정답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보시면 其中画画是他治疗抑郁症的 自我治疗方法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治疗, 치료하다, 抑郁症 그러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自我 자아 치료 방법, 좀 멋진 말로 셀프 치료 방법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였네요. 그러면 해석이 안 되시면 좌절하지 마시고 해석이 안 되는데 내가 답을 어떻게 찾아? 그게 아니고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정답이다. 이렇게 같은 그림 찾기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딱 보셔도 정답 어디 있습니까? 네, 정답은 C. A는 돈 벌려고요. 두 번째는 칭찬 들으려고요. 세 번째가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그 다음 마지막은 친구 사교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고 요거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구절 나오고 땡땡 콜론은 요 앞부분이 정답의 위치다.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풀러가도록 할게요. 菲菲在社交平台上发布了什么해서 뭘 발표했느냐 SNS상에 그런 문제였죠. 뭐가 있는 문제? 의문사가 있는 문제. 그렇다면 의문사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정답의 위치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菲菲는 SNS상에 발표했다. 이게 키워드예요. 자, 우리 독해 3파트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방금 풀었던 문제 아래, 방금 풀었던 문제 아래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부분이 바로 방금 풀었던 문제 1번 문제 정답 위치고요. 일단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가지고 설마 여기 답이 있겠어? 다음 문단으로 가야지 이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 뒷부분부터 천천히 보셔야 돼요. 근데 보시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有一天他在社交平台上发布了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콜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럼 정답 무엇입니까? 自己画的瓶子 자기가 그린 병을 올렸습니다. 정답 그래서 무엇입니까? 네, 정답은 D에 있는 거죠. A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 다음 두 번째는 병을 치료하는 경험, 경력, 과정, 그 다음에 인물화의 비율, 그 어느 것도 언급되잖아요. 본문 속에 어느 것도 나오지 않고 이 부분에서 발표했다. 뭐를? 자기가 그린 병을 올렸다. 이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D가 됩니다. 독해 3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독해 3의 정답을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낸다? 그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가끔 있긴 해요. 그건 이제 동요 묻는 문제. 그런 거나 그렇지. 보통은 본문 속에 있어요. 그거를 누가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획득해서 답을 찾는지 정보 캐치 능력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짧은 시간 동안에 글이 길잖아요. 그래서 정보 캐치 능력, 그런 독해력을 묻는 것이 독해 3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토리 파악이라든지 이해, 아니면 뭐 해석 이런 것들로는 시간만 낭비할 뿐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잘 세우시고 시험장 가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看到否定的评论之后，菲菲 아까 이거는 이제 악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정적인 평론, 악플을 본 다음에 페이페이는 어땠느냐. 여기서 감정이입하시면 안 돼요. 아, 악플 본 다음에 얼마나 속상하겠어. 나도 저번에 내가 글 올린 걸 밑에 누가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울었다, 슬펐다, 그 사람을 막 무시했다. 이런 거 답 찾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본문에서 답을 찾아오는 그런 연습 훈련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거 자체가 정답의 위치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첫 번째 문단 지나고요. 두 번째 문단, 이 앞에 지금 빈칸 있잖아요. 두 번째 문단 시작하자마자 눈에 뭐가 띄세요, 여러분? 똑같은 단어 눈에 띄시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정답의 위치예요. 看到否定的评论之后 여기에 이렇게 땡땡 콜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답 무엇입니까? 菲菲没有生气. 페이페이는 화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답 무엇입니까? A에 있었던 并未生气입니다. 이 并자는 부정부사 앞에서 결코, 절대라는 강조부사고 왜는 아님 이자죠. 뿌나, 메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화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의미적으로 나온 거죠. 물론 살짝 이분이 신경 써서 生气 너무 똑같으니까 조금 어렵게 왜를 넣어야지 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 왜는 너무 우리에게 친숙한 아님 위자이고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生气, 生气 똑같은 단어 나왔으니까 답이야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결국에는 정답을 찾는 스킬, 위치를 찾는 스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B 볼게요. 特别灰心,灰心은 낙심하다, 낙담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受到鼓舞, 鼓舞는 고무인데요. 그 막 탄성 있는 그 고무가 아니고요. 격려하다, 고무시키다, 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은 메이오 리나 그래서 리는요, 아랑곳하고 신경 쓰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예 신경 쓰지 않았다, 본척만척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내지 않고 오히려 어떠했다라고 해서 화내지 않았다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A로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 같이 보실게요. 根据上文下列哪项正确? 아까 제일 어려웠던 문제, 제일 난감한 문제로 말씀드렸죠. 푸는 방법을 모른다면요. 윗글을 근거로 뭐가 맞는지 찾아보라고? 아, 이거 언제 다 했냐? 이런 슬픈 일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보기를 먼저 보세요. 키워드 뽑으세요. 그리고 3번 대조하십시오. 근데 대조는 방금 풀었던 문제 아래서부터 대조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자, 처음 문제. 예술가들은 모두 비교적 민간. 딱 들어도 뭐죠? 민간, 민감하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네티즌은 한 명의 화자, 화가였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페이페이의 그림은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요. 의미가, 한축적인 의미가 깊다. 그 다음 마지막은 예술은 말 수 있다. 내심의 마음속에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다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키워드를 뽑은 다음에 아까 봤던 부분 밑으로 이렇게 쭉쭉쭉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4개 문제 중에 이 문제가 시간이 어렵다기보다는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아까 세 번째 문단 시작하는 법에도 정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도 쭉 다 보아 가시면서 네 번째 문단까지 내려와야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이것도 이 사람들의 호흡 조절이겠죠. 왜냐하면 1, 2, 3번 문제가 너무 쉽게 싹싹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이렇게 길게 잡아먹는 문제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로서 지금 나온 겁니다.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因此 그래서艺术 예술은 한 방면으로 말할 수 있다. 表达内心情感 마음속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똑같이 나와요. 절대 우리 머릿속에 있는 판단을 답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나옵니다. 대신 그걸 누가 빠르게 시간 안에 찾아내느냐, 정보 획득을 누가 빠르게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죠. 정답 그래서 무엇입니까? D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독해 3에 많이 출제되는 5개 유형 가운데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소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완전히 훈련해가지고 이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적중특강을 듣는 분들은 저랑 간간히 만나니까 제가 간간히 이렇게 독해 3부분 준비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 혹시 또 궁금하시면 파고다, 김미나, HSK 5급 이렇게 이제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예전에 찍어놨었던 그런 적중특강들 속에 강의가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스킬 또 같이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 쓰기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쓰기는 그렇게 막 어법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돼야지 이것보다는 어휘를 좀 어렵게 내서 얘를 곤란하게 해야지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 보셔도 선생님 이거 받점 문제인데요? 받점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시지만 이런 받점은요 3급에도 나오고 4급에도 나오고 5급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5급 수준의 학생들에게 받자문 구조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받자문 구조는 무엇입니까? 받자는 개사, 전치사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배웠을 거예요. 개사라는 의미는 주어와 수어 사이에 끼인 말. 그 다음에 전치사라고 하는 이유는 전명구, 그래서 뒤에 명사를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얘가 해석이 뭐뭐 을을이잖아요. 그래서 바다음에 있는 명사를 어떻게 처치했다. 이거 수어 다음에 어떻게 처치했는지 기타 성분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정말 이제 꿈에도 나올 줄 많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너무 이제 우리에겐 간단한 거고 그 대신에 5급도 받자문에 대한 뭔가 이 선생님들이 출제자들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5급 친구들이 받자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근데 구조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어휘를 조금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또 이제 시험장에서 참가하셔서 보신 분들 아니면 지금 처음 보시는 분일지라도 혹시 답을 잘 못 찾는 분들이 계신다면 결국엔 제 생각에는 맨 앞에 있는 왕판 저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 못 잡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판 같은 경우는 티켓, 특히 이제 비행기 티켓 앞에 붙어서 왕복 티켓이죠. 왕복. 한번 편도 말고 왕복 티켓을 만들어주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근데 저런 단어를 평상시에 공부해 놓지 않는다면 저거는 왕이 있으니까 어디 쪽으로 향하여라는 계산가? 아니면 동사인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휘에 대한 준비, 어휘에 대한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수어부터 항상 장문은 어순배열은 수어부터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수어 한번 찾아보세요. 수어는 그렇죠. 지금 몇 명의 친구가 저한테 들려주는 것 같네요. 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거죠. 투이를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르, 저, 구 이런 애들은 동태조사는 누구 뒤에 붙는 말입니까? 네, 동사 뒤에 붙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힌트로 여러분들 얘를 동사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 주어가 나오는데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네, 여기 두 번째 찌우찌우가 있습니다. 찌우찌우는 외삼촌인데요. 듣기에도 좋아하고 이렇게 어순배려도 좋아하는 이제 인물이죠. 근데 혹시 찌우찌우가 모르겠다. 시험장 가는데 모르겠다 한다면 엄청나게 큰 힌트가 있어요. 야, 나는 남자 사람이야.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보시면 사대 남자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남자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삼촌이 토익하면 상품, 물건 등을 물르다, 환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환불했다는 뜻입니다. 자, 주어와 수어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네, 바가 들어갑니다. 그럼 바 다음에 명사가 와서 외삼촌이 이것을 환불했다가 되겠고요. 남아있는 명사는 무엇입니까? 왕판, 찌표 해서 왕복 티켓이 되겠습니다. 정말 얘를 몰라서 자리 잡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어법이라기보다는 어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해 보면 舅舅把往返机票退了 라고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외삼촌이 왕복 티켓을 환불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요소가 조금 몇 개가 있었는데요. 우선 처음에는 모치라이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스처 웨이진 요 단어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모 같은 경우에는 이 한자들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나무 목자가 있다면
네, 모양 모자죠. 그래서 우리 듣기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모터. 모양이 특별한 사람. 모터. 딱 들어 누구예요? 네, 모델이죠. 모델. 자, 그 다음에 앞에 삼수변이 있는 경우는요. 아까 듣기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이번엔 너 어디에 가서 여행할 계획이지? 그렇죠. 샤모 할 때 뭐자죠? 사막 할 때. 막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각각의 뭐이고요. 쟤는 앞에 제방변이라고 해서 자, 이거는 손수변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방변이라 하죠. 바로 손을 나타내고요. 손으로 하는 동작 어루만지다, 쓰다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뒤에 칠라이가 붙었어요. 이 방향보 칠라이는 다양한 뜻이 있죠. 나칠라이,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흐이칠라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해서 계속되는 뉘앙스, 칸칠라이, 보아하니, 평가의 뉘앙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 만지기에 이렇게 어루만져 보니라는 평가의 뉘앙스고요. 看起来怎么怎么样,学起来怎么怎么样. 그래서 그 다음에 평가의 내용이 뒤에 반드시 와줘야 돼요. 단독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만져보니까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변인들이 어떤데?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져보니 부드럽네. 이런 식으로 수로가 꼭 있어줘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단어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아이는 우선 스초는 실크고요. 웨이지는 이 웨이가 주변이 뭐죠, 여러분? 쪼웨이죠. 네. 그래서 이게 애워쌀 위자입니다. 주위 주변 할 때 애워쌀 위. 그 다음에 진짜는 머진에서 수건에서 배웠을 겁니다. 헝겊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을 이렇게 두르는 애워감는 그런 헝겊이에요. 바로 누굽니까? 네, 바로 스카프나 목도리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스초가 붙었으니까 실크 스카프가 되고 혹시 없다면 목도리라든지 아니면 그냥 스카프라고 이제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단어들을 가지고 작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모칠라이가 평가를 나타내는 말로써 뒤에 반드시 평가의 내용이 와줘야 된다고 했죠. 즉 쉽게 얘기하면 수로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这条는 지시대명사와 양사가 있으므로 뒤에 누구를 꾸밉니까? 네, 명사를 꾸미는 관형어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수로가 아니에요. 자, 그럼 세 번째 있는 단어는요. 수로죠. 어떻게 알았어요? 루안을 알았다기보다는 루안. 제가 중국어 발음 중에 제일 부드럽게 하는 발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루안. 혀가 정말 부드럽게 말아 올라가죠. 루안. 그렇죠. 이 루안은 부드럽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안다라기보다는 페이청이 붙어있네요. 페이청은 정도부사로서 누구 앞에 붙는 말입니까? 네, 형용사나 심리동사 앞에 붙는 말이죠. 그래서 혹시 루안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거 수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굉장히 부드럽다 하니까 만져보니까 굉장히 부드럽네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가 되겠죠. 그럼 뭐가 아주 부드러운 거죠? 이 실크 스카프는 만져보니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라고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보시면 这条丝绸围巾摸起来非常软이라는 문장이 완성되었고 여기서 어려운 단어는 요거랑 요거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 실크 스카프. 어려운 단어 요소가 꽤 많았네요. 어법이라기보다는 네, 어휘적인 요소가 많았던 문제. 단어 모르시면 영상 잠깐 이렇게 멈춰두시고 꼭 정리하셔서 외우시는 시간 꼭 가져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도 까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맨 마지막에 있는 땅이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일 것 같아요. 까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아마 수로 앞에서 인가의 뜻으로 많이 공부하시죠. 맞아요. 그런 뜻이 당연히 있습니다. 마땅히 뭐뭐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말. 근데 지금 위치를 보시면 어디 앞에 있나요? 명사 앞에 있습니다. 이럴 때 까이 같은 경우에는 쯔의 뜻이죠. 쯔. 이것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 시험 문제가 이제 这家, 那家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혹시 또 까이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이 기업, 이 회사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야지 까이만 보고 얘를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따위는요. 바로 대우, 대접이란 뜻이고요. 특히 회사 대우가 어때? 할 때 그 대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둘이 짝꿍이 되는 거예요. 까이치예더 따위, 이 회사의 대우가 그 다음에 얘가 의문사로서 맨 끝에 어떠한지 상태를 묻는 네, 그런 수로로 이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정답 보시면 까이치예더, 이 기업의 따위 대우가 怎么样? 어떠냐? 이 회사 어때? 라고 질문하는 그런 문장이 완성이 되었어요. 어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정말 단어입니다. 특히 이 단어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포인트 네,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에서도 한번 수로를 먼저 찾아볼게요. 수로는 맨 앞에 있는 정웨이가 되겠죠. 정웨이는 뒤에 무엇이 온다라는 특징이 있나요?
네, 바로 직업이나 혹은 역할이 온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 단어 중에서 정외를 찾았다면 그렇다면 혹시 뒤에 다른 직업이나 역할이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봤더니 바로 옆에 工程师 엔지니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옆에 또 바로 봤더니 이밍이 있습니다. 한 명은 당연히 누구를 꾸미는 거죠? 네, 바로 사람 명사를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짝꿍이 돼서 한 명의 엔지니어가 되다가 되겠습니다. 루허는 얘는 정말 물음표의 아이죠. 굉장히 많은 역할과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문장 맨 앞에서 주어로 쓰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걔를 다시 뭐 설득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주어로 쓸 수 있지만 동사 앞에서 어떻게 가나요?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렇게 동사 앞에 붙는 말이기도 해요. 아니면 맨 마지막에 뭐 이 전동 자동차의 어떤 특징은 어떠한가요? 라든지 아니면 그때 시험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우렌驾驶 汽车 무인 자동차는 어떠한가? 안전성이 어떠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놓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어일 수도 있고 수로 앞일 수도 있고 문장 맨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의미적으로 자리를 잡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 시험에 제일 어려웠던 단어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듣기에서도 되게 좋아하는 단어죠. 软件, 소프트웨어 프로그램,开发는 개발로서, 여기서는 이렇게 명사로서 프로그램 개발로서 누구를 꾸미는 말이었냐면 엔지니어를 꾸미는 말이었어요. 엔지니어가 건축계에도 엔지니어가 있고요. 그 다음 뭐 산업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좀 컴퓨터, 기계 다양한 분야 속에서 엔지니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중에서도 어떤 엔지니어인지 지금 프로그램 개발이 엔지니어의 의미를 보충해 주면서 꾸며주는 관용어로 지금 쓰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진짜 어려웠어요. 이렇게 분리해 놓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인어는 부사어니까 당연히 동사 앞에 온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자리를 천천히 잡아볼게요. 우선 동사는 정외 되다입니다. 그럼 누가 되는 거냐면 한 명의 맨 마지막 工程师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냥 엔지니어가 아니고 어떤 엔지니어 나왔다고요? 네,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이 사람의 어떤 구체적인 직업이 꾸며주는 말로 나왔다고요. 그래서 여기만 보면 한 명의 프로그램 개발 엔지니어가 되다가 되겠습니다. 아까 동사 앞에 오는 부사어가 있었는데 바로 자인형이 있었죠. 비로소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마무리로 저 루허는 이 문장 같은 경우 이미 수로 자리도 꽉 차 있거든요. 동사 앞에 부사도 있고 그렇다면 의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자리에 가는 것이 가장 적당하겠습니까? 네, 주어 자리로 가는 것이 가장 적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지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한 명의 프로그램 개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문장을 한번 보시면 루허 어떻게 해야지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누가요? 工程师 엔지니어가 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관용어로서 얘를 꾸미는 거죠. 한 명의 프로그램 개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어법이 아니에요. 정말 그냥 어휘들로 구성되어진 그런 문제들. 그리고 지금 단어들의 어떤 뭐 난이도 정도로 봤을 때에는 쓰기도 쓰기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저에게 지금 한 4문제, 3문제 같이 공부했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저랑 같이 공부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쓰기 일부분 실력이 뭐 이만큼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쓰기 1파트의 어휘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파트의 공부와 이제 연계를 잘 시켜야 되냐면 듣기예요. 듣기하고 쓰기하고 연계성이 굉장히 좋고요. 독해는 또 독해 나름대로의 되게 어려운 서면어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거 나름대로 따로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같이 공부하신다면 다양한 파트에 같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문제들 다 풀어보았어요. 사실 준비할 때에는 이것도 알려드려야 되고 저것도 알려드려야 되고 이걸 한 화면에 담으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시간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근데 또 막상 제가 강의를 계속 해가다 보면은 오늘도 좀 내용이 또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 중간에 제 표정으로 드러난지 안 드러난지 모르겠지만 혹시 보다가 지루해서 끄셨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좀 길긴 했지만 이게 다 여러분들이 합격했으면 좋겠다. 저희 강의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잘 준비를 했으니까 저의 마음을 갸륵하게 받아주셔서 강의도 잘 들으시고 중간중간 필요한 요소들은 노트에 한번 잘 적으셔서 여러분들 시험 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긴장 상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노력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자기를 믿고 아주 씩씩한 마음으로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떨지 마시고 실력 발휘 확실히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짜이찐!